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25번째 시간 되겠죠.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에 있어서는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유학, 그리고 교육기관, 역사서, 그리고 불교,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더라. 그래서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유학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려시대 때 유학. 고려시대 때 유학을 갖다가 먼저 보게 될 건데, 유학을 갖다가 보기 전에 유학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은 무엇이냐? 공자가 만든 사상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을 유학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유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학 안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서는 고려 초기 때 궁고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왔던 거죠. 궁고학은 중국에서 진시황 시기 때 유학을 엄청나게 억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이렇게 없어졌던 유학을 다시금 경전을 복원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복원하고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이러한 학문을 궁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궁고학이 고려 초기 때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려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좀 더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유학은 성리학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 17세기, 특히 조선 중기에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리학이 가장 발전된 시기로 이르다가 이후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 성리학이 너무 철학적이고 사회의 실생활에 쓰임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때 나타났던 것이 우리나라의 양명학이라든지 실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학이나 양명학이나 궁고학이나 이런 것들,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어쨌든 어디에 범주에 포함되냐면 유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실학이라고 해서 유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유학 안에 어쨌든 포함된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제 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학을 살펴볼 때 역시 고려를 갖다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배청의 변천 과정이다. 그래서 지배청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이 문화적인 성격도 조금씩 변화를 갖다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먼저 지배청이 누구였죠? 호족이었죠. 호족 집권기 때 유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갖다 보면, 일단은 광종 시기 때 일단은 그 유교 경전 과목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험 제도를 드디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 때 무슨 제가 시행되었다?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 이 문벌기족이란다. 이 지배청을 좀 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호족 집권기 때 대표적으로 광종 때 과거제를 통해서 유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리고 드디어 성종 때 이르게 되면 어떤 국가를 만들죠? 바로 유교 정치 질서 국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을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움직이는 이러한 체제가 드디어 성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구의 건의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졌죠?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
18조를 토대로 해서 이런 국가가 성립되었고, 또 한 가지 성종 때 체크를 해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유교 정치 질서 국가가 수립된 것과 함께 교육기관도 만들어지죠. 바로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도 설치가 되었더라. 그래서 주로 이 호족 고려 초기 때는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유교를 갖다가 교육시키거나 혹은 유교를 갖다 바탕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때는 관학 중심으로 국가에서 그죠? 중심이 되어서 유학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집권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까? 호족 다음이 문벌귀족이 되겠죠. 문벌귀족 집권기로 넘어가면 문입니다. 말 그대로 문을 상당히 숭상하는 그러한 시기로 오다 보니까 더욱더 유학이 융성하게 되겠죠. 특히 이때 이르게 되면 대표적으로 문벌귀족으로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표적인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책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서 바로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편찬되게 되는데, 이 삼국사기는 전형적인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역사서가 되겠다. 또한 이때 최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제학당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구제학당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사교육기관이다, 학원 이런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제학당의 출신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합격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학당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보다 최충이 운영하는 이러한 사학교육기관에 많이 몰리게 되고, 이 구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문헌공도라 부릅니다. 문헌공도. 그러면서 다양한 사학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귀족 시기에는 호족 집권기 고려 초기 때는 관학이 중심이었다면 고려 중기 때 이르게 되면 사학이 융성하게 됩니다. 무엇이 융성하게 되었다? 사학.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사교육기관이 크게 융성하였고, 이때 이 구제학당과 함께 12도라고 해서 12도가 융성하게 됩니다. 이거 다 사학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성을 하자 오늘날도 사교육이 크게 융성을 하면 그에 대해서 공교육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학이 이렇게 크게 융성하다 보니까 이에 맞추어서 관학 진흥책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관학 진흥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양형교 같은 게 있습니다. 양형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면 장학금을 갖다가 많이 지급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유치하는 이러한 형태, 오늘날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을 하였더라. 자, 그러다가 무신 집권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호족, 문벌귀족 다음이 바로 누가 집권하던 시기가 되겠다? 무신이 집권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무신이다 보니까 유학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학이 위축되는 시기가 되겠다. 유학이 위축되는 시기.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후 그 다음 지배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문 세족과 그리고 신진 사대부로 이어지죠. 신진 사대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원으로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 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도 나와 있다시피 고려 후기 지금 보시면 성리학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바로 충렬왕 시기 때 금문왕 집권기입니다. 금문세족 집권기 충렬왕 시기 때 안향이라는 분에 의해서, 자, 이거는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안향이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승리학이 소개되게 됩니다. 승리학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승리학이 소개되게 되고, 이후 이 안향의 제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재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색이라든지,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신진사대부 집근기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 다음이 정몽주라든지 그리고 정도전 등에 의해서 유학이 크게 성장을 갖다가 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학과 그리고 교육기관을 갖다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역사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사서. 역시 뭐 집권 세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보면 호족 집권기 고려 초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7대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대 실록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7대 실록은 어느 나라 개성의식을 나타내고 있냐면 고구려 개성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역사책이 되는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기록에 따르면 이런 책이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더라, 이런 책이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초기 때 대표적인 역사서. 그러다가 고려 중기, 즉 문벌귀족과 무신이 집권하던 고려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특히 문벌귀족 때는 조금 전에 위에서도 봤다시피 바로 뭐가 있겠다? 김부식이 적은 삼국사기가 대표적인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누가 적었다? 김부식.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김부식이 적은 삼국사기는 유교 사관을 갖다가 기초로 하고 있고, 어느 나라 개성의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냐면 신라 개성의식을 가진 책입니다. 신라 역사를 개성하려는 그런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라 개성의식을 가진 역사서이면서 또 한 가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역사서가 되겠다, 삼국사기.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냐면 무신 집권기 말기부터 해서 원간석기로 이어지는, 즉 무신과 금문세족이 집권하던 시기 때의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자 봅시다,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고,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이 동명왕편 같은 경우는 몽골이 침입하던 시기 적혀진 역사서. 다음에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석기 때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명왕편은, 동명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주몽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시 동명왕편은 고구려 개성의식, 이건 고구려 개성의식을 갖춘, 그러니까 몽골이 침입을 하는데 우리 민족 중에서 아주 넓은 땅을 갖다 이루고 광대한 영토를 그루면서 강력한 힘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를 개성해서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고구려와 관련된 역사책을 갖다가 편찬한다든지, 또한 삼국유사와 그리고 원간석기 때 대표적으로 적혀진 책이 또 제왕운기라는 책이 한 개 되어 있습니다.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분이 작성했고, 제왕운기는 그 이성휴라는 분이 작성을 했죠. 이성휴라는 분이 작성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둘 다 고조선 개성, 즉 당군 개성의식을 적고 있습니다. 개성의식. 이것도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당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조선이 세워진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나라다, 단순하게 누구에게 이런 잡아먹힐 그런 나라가 아니다, 즉
우리의 자부심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식을 적은 책이 이런 책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진 혹은 단군 개성의식을 가진 이 책들은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진 사대부가 집권하던 시기의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이때는 이제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역사서가 적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으로 사략이라는 책이 적히게 됩니다. 누가 집권하던 시기? 신진 사대부가 집권하던 시기는 이재현이라는 분에 의해서 작성된 사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공민왕 때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적힌 책. 그래서 7대 실록은 호족 때, 삼국사기는 문벌귀족 집권 시기, 그리고 무신과 금문세족이 집권하던 시기의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이거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각각의 고구려 개성의식을 나타내는 책과 단군 혹은 고조선을 개성하는 대표적인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불교. 세 번째, 불교. 불교도 지배층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호족 집권기 시기 때 대표적인 태조 같은 경우는 연등회라든지 그리고 팔간회와 같은 이거 불교 행사입니다. 불교 행사를 갖다가 아주 거창하게 열 정도로 불교를 갖다가 매우 숭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숭불 정책을 시행하였더라. 그래서 불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숭불 정책을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되고, 또한 광종 때도 과거 시험에 성과가 있을 정도로 이 불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했다는 겁니다. 특히 고려 초기에는 여러분도 혹시 신라시대 때 불교 종파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통일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뭐였죠? 바로 교종이었습니다. 이론을 갖다가 중시하고 경전 연구라든지 이런 이론을 중시하는 이런 쪽이라고 했죠. 그런데 통일신라 하대, 즉 신라 말기에 이르게 되면 선종이 유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왔다고 해서 불교의 유행 종파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려 초기 때는 이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유행을 하게 되냐면 선종이 고려 초기 때는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대표적인 고성이 등장하는데 균열하는 분에 의해 가지고 화엄사상이 이때 화엄사상이 정비가 됩니다. 참고로 이 화엄사상은 무슨 종파에 해당되냐면 교종에 해당되죠. 그러면서 성종이 유행을 하다가 점점 집권 세력도 이제 성종 때 이러면 문벌 귀족이 나왔다 할다시피 이론적으로 조금씩 점점 다시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계가 점점 선종 중심에서 교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세해지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문벌 귀족 집권기로 오게 되면 드디어 무엇이 유행을 하게 되냐면 교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교종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선종 세력들도 아직 남아있겠죠. 그에 따라서 교종과 그리고 선종 간에 갈등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대표적인 고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겠죠.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어천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어떤 운동을 벌이게 되냐면 교선 통합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로 무엇을 창시하게 되냐면 해동 천태종이란 것을 갖다가 창시를 갖다가 하게 되고, 이때 내세웠던 핵심 이론이 교간
겸수란 것이 있더라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하시면 그냥 교감 겸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해동 천태종의 대표적인 이론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이런 식으로 통합하려는 운동을 해서 등장했던 것이 해동 천태종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교종은 무엇을 중시한다? 이론을 중시하는 종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제 무신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는데 무신이다 보니까 이론보다는 실천을 갖다가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교종에서 무엇이 무신 집권기 때는 뭐가 유행하냐면 선종이 이렇게 다시금 재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또 선종과 교종 간의 갈등이 또 발생을 하겠죠. 이에 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진울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어청과 진울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죠? 진울이 등장해서 성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는 뭔 말이야? 똑같습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역시 진울이 이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또 만든 종파가 바로 조계종.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의 대다수가 이 조계종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조계종을 갖다가 드디어 창시하게 되고 이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이론이 정해쌍수 그리고 도모점수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역시 이 이론을 갖다가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조계종과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진울과 연관성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이후에 이 불교가 무신 집권기와 그리고 금문세족 집권기를 갖다가 거치면서 이 불교가 매우 타락을 합니다. 불교가 매우 타락을 갖다가 하게 되자 다시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불교를 갖다가 조금 깨끗하게 만들자 불교계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게 진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던 게 바로 이런 운동 결사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결사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수선사운동 수선사 결사운동 그리고 또 백년사 결사운동 백년사 결사운동 불교계를 어떻게 하자? 개혁을 하자 타락한 불교를 갖다가 조금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운동을 결사운동이라 부르는데 이런 운동들이 있더라. 이게 언제적 시기냐면 지금 보다시피 위로 보시면은 무신 집권기와 금문세족 집권기 때 이후 불교가 매우 타락을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때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해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따로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어떠하다? 일치하다 이런 말인데 불교로서 이 글자가 왜 이렇지? 위에다 적겠습니다. 불교로서 유교를 갖다가 이해하자, 유학을 이해하자 이러한 것이 유불일치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로서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누구에서? 해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이후 신진 4대부 집권기로 이르게 되면은 불교는 이제 철저하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났죠.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에 따라서 신진 4대부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불교에 대한 비판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리학자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즉 신진 4대부 세력들이 되겠죠. 이 불교를 갖다가 비판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학을 보고 역사서를 보고 불교를 봤다. 시기적으로 호족 집근기, 문벌귀족, 무신, 금운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봤는데 굳이 시대적으로 나누자면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를 우리는 고려 초기 이렇게 보시고, 문벌귀족과 무신이 집권했던 시기를 고려 중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 후기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각 유학 같은 경우에는 각 집권기 혹은 시대별로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다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거 이런 것들 최충의 구제학당 그리고 사학이 융성했다. 언제 때? 문벌귀족 집권기 때 혹은 고려 중기 때 이렇게 유행했더라. 그리고 역사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역사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좋냐면은 바로 이 몽골이 침입했던 시기와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의 자부심, 자긍심을 넣기 위해서 적혀졌던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교인데, 불교는 사실 이런 이론적인 게,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천이란 분 그리고 진을이란 분이 이런 운동을 벌였고 이런 것들을 장시했구나. 해동 천태종이라든지 조계종을 갖다가 장시했구나. 그리고 이때 고려 후기,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와 금문세족을 갖다 거치면서 불교가 상당히 어떠했다? 타락하자. 이런 결사 운동이 나타났으나 신진사대부가 집권하던 고려 말에 이르게 되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불교계를 갖다가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후 신진사대부가 집권하고 조선이 개국되면서 불교는 이제 나중에 산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살펴본 내용은 세 가지 유학, 역사서, 불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출문제는 고려 문화 2까지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